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학회 한국일보 공동기획 탈진실사회 보수진보를 넘어 두 번째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과 노동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그리고 고용성장 방정식에 답이 되었나 하는 이런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의 권현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정홍중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간단하게 전망과 관련된 얘기 혹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IMF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일자리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훨씬 더 급격하게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전 시기와 비교했었을 때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적된 문제가 발현했다, 저는 드러났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의 특성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대면성이 제약되면서 오는 위기, 사회적인 대면성이 제약되면서 오는 그 경제 활동의 전반적인 위축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바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고용 불안이 이제 중첩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경제 위기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남성의 어떤 위기가 먼저 왔다면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이 대면성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위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아주 큰 충격으로 왔다는 게 이제 중요한 측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 있는, 여러 부문에 있는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 위기, 위기로 인한 어떤 고용 위기가 이제 오고 있다는 그런 이제 중첩성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1차 팬데믹 웨이브가 가장 강력했는데 웨이브가 여러 차례 지속이 되면서 잠깐 회복되는 시기도 있고 또 다시 이제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오면서 이게 계속 이제 가중되는 어떤 부담으로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우리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취업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 이번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짚을 것은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고용 유지를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특히 2008년, 9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유럽에서 글로벌 위기가 닥쳤을 때 독일에서 했던 고용 유지 이 측면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한테 위기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회복에 훨씬 더 그러니까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소득에 대한 어떤 보존뿐만 아니라 위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장기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대적인 어떤 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고, 이것은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버틴 노동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이 되면서 처음에는 주로 임시직, 고용 불안을 갖고 있었던 계약직 노동자가 주로 혹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먼저 탈락이 됐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정규직까지도 고용 감소를 겪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적인 특성 이런 것들도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성의 그 고용 타격이 상당히 컸는데 여성은 이중적으로 고용 타격을 받았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면성의 위기가 사실은 아동 혹은 돌봄, 노인 돌봄 혹은 가족에 있어서의 돌봄 역할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담을 이제 가중시켰고,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에 있어서의 젠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실제로 노동 시장에서 마치 자의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제 이탈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된 것도 이제 중요한 측면이고요.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 과거에도 한 2번 정도 큰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98년도 IMF 외환위기와 2009년도 미국발 서부 모기지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금방 한 1, 2년 안에 다시 이제 경제도 치고 올라가고 고용도 좋아지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최소한 이것이 뭐 2, 3년 또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들도 좀 다른 접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다양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뭐 매각한다든지, 그래서 일시적인 유연성을 좀 극복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안전망을 좀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이유는 앞서 권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상용직이라든지 공공 부분은 그 취업자 수가 줄지를 않았고요.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임시 일용직들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자영업 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자 일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종속성이 굉장히 강한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엔 전체적인 고용의 어떤 그 유연성이 확대된 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들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실험이 된 것인데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고용 불안이 누구에게 더 크느냐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고 또 필수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의 고용 불안이 더 심화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돌봄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운수라든지 이런 쪽에 뭐 버스 기사, 마을 버스 기사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한참 그 승객이 많이 줄고 이럴 때는 그분들이 소득 감소를 한다라든지 일시적인 휴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노동시장 안에서도, 고용의 노동시장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정 정도 형성이 크게 된 게 아마 이번 코로나 이후의 고용 불안의 유형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현재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그 노동과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거를 일단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정부의 그 노동 정책이 노동 친화적이다라는 이제 이런 명제에는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얼마나 친화적이냐, 그래서 이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을 환영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노동하고 경제는 이게 같은 이런 꾸러미 안에 들어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안에는 많은 그 세부적인 요인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뭐 70년대나 80년대나 한참 이 경제 성장기에는 저임금 정책을 통해서 수출 주도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게 맞겠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 인권이라든지 우리가 앞서서도 논의했던 것처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
으로 봤었을 때는 실행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뭐 간략하게 혹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도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 정부가 만들어진 배경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정상적인 어떤 정부가 끝나고 다시 투표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국민에 의해서 탄핵을 사실상 받은 거였고 그 시작이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요구했던 사회 변화들, 그런 비전들을 이미 상당 부분 정당성을 권한을 받고 정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이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좀 갖고 있는 권한과 주어진 소임에 의해서 그거에 비교해 보면 좀 소극적이지 않았냐,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로 의존성도 있겠지만 정권의 관리 측면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의 어떤 그 세심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노동 정책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인 한계들도 좀 있고, 특히 이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동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타협되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에 대한 계속적인 추구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한 것처럼 일자리를 수적으로 우리 확보하겠다라는 그 정책적인 지향과 또 한편으로는 노동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라는, 이것 사실은 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데 이 두 마리를 다 잡고 가겠다라는 욕심이 실제로 정책력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되게 어려움을 오히려 배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뭐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의 질보다는 양적으로 이걸 확보하는 사회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일자리가 증가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 일자리들이 사실은 상당히 최저임금에 저임금에 이런 일자리들, 근데 상당히 많은 일자리, 이제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그런 일자리들인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노동의 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이제 뭔가 이 악순환이 이미 조금 배태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행정력과 플랜과 그다음에 이 가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치력, 이런 것이 지난 5년 동안 지금 현 정부에서 사실은 4년 동안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정권이 탄생하면서 부여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기대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열망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일종의 부흥의 형태로 왜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인국공 사태라고 얘기하는 이 일이 그러면 벌어진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인국공 사태는 뭐 꼭 열망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 지금 노동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 시장이냐에 대한 되게 체계적인 분석과,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되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지위로, 어떤 형태로 정규화할 것인가. 누구를 먼저 할 것인가, 누가 대상이 될 것인가, 굉장히 세밀한 이제 플랜이 필요한데 굉장히 초기에 그냥 선언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걸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인국공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돌하는 기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나 판단, 이런 게 좀 약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의 이 시점은 양적인 부분을 우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질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은 고려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노동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어떻게 이제 우리 뭐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되게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근로 시간을 어느 정도 줄이는 상한제 52시간 상한제를 이제 하면서 사람들의 노동 시간에 대한 규범이 조금 달라졌다는 그 되게 긍정적으로 성에 차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다양한 방식의 노동 시간 줄이는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가능하지만 일자리 그 자체를 확산시키는 거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에 차는 일자리가 없어서 특히 남성과 여성이 일자리 들어가는 패턴이 되게 다른데 남성은 상당히 오래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따라서 탄력성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여성들은 임시직이라도 빨리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일자리가 경제 나쁜 게 아니다라는 측면은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이제 조금 바뀌어요. 저성장에 이게 저성장 시대의 저비용 정책을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주변에 굉장히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빠르게 약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임금 정책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숙련 정책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70% 정도의 고졸자들이 대학에 가는 나라에서 우리가 저비용 정책을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저는 강하게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최저임금을 통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를 혁신하는 어떤 그런 뭔가 이 혁신적인 운동을 좀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저비용 저숙련의 트랩에 상당히 갇혀 있는 것 같고 혁신은 일부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라는 혹은 일부의 산업에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저비용으로 경쟁하려고 하면서 제사를 깎아먹는 이 트랩에서 저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노동과 경제가 상당히 긴밀하게 엮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과 질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는 공공 부분 일자리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졌고요. 그렇지만은 민간 부분은 정체됐거나 그만큼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임시 일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진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고용 혹은 노동 그다음에 뭐 일자리 이런 이제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 왔었던 정책들 혹은 뭐 입법 예외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건데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정책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효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권 교수님께서 근로시간 단축 얘기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사실 변화입니다. 이거는 삶의 질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라는데 이견이 없고요. 또 하나의 큰 정책을 들자면 ILO 기본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 보완적인 입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더 이상 이제 노동조합의 설립이라든지 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자율성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법 체계는 아니지만 근로감독 행정도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아주 감소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것처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이라든지 또는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이라든지 또 이런 그 타다라든지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상적인 어떤 근로 감독들을 좀 강화해서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 노동의 어떤 권리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권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네, 저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네. 이제 근로시간 변화, 그러니까 52시간제. 네, 52시간 저는 이제 네,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좀 되게 아쉽기도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로시간 이제 52시간 하면 사람들이 52시간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2시간이 마치 규범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52시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규제, 네, 한계로. 그래서 저는 꼭 이제 할 때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그래도 일반 기업에서 물론 이제 준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기업에서 근로 시간에 대한 노동자들 혹은 사용자의 규범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 이 정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사실 근로시간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이 들어오면서 근로시간이 이제 명실상부한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꼽고 싶고 ILO 기본협약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렇고요. 돌봄 노동이 최근에 상당히 증가한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정책적 인풋이 많이 들어간 거는 중요한,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최저임금하고 결부가 되면서 저임금에 딱 묶여 있던 게 그래도 약간 저임금으로부터는 벗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일자리가 한국에서 부불노동의 대상이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다음에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거는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잡으로 아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데 물론 이제 굉장히 처음에 민영화가 되면서 이제 정부가 뭔가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 숙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정립해 볼 만한 정책적 굉장히 중요한 실험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아직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측면이고요. 노사의 고용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체계를 우리가 정립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지금 아마 조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요즘에도 가끔 이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젠더 평등과 관련한 뭐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뭐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직장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막 저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남녀 고평법이라든지 규제가 없었던 거는 아니고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뜻이 이제 정책의 세밀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제대로 잘 정의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구제하거나 심지어 예방적으로 문제를 먼저 디텍트하는, 가서 발견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냥 근로감독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로감독의 배치라든지 이런 조금 더 전향적인, 이 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행정력의 가동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가시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도 뭐 옴부드맨이라든지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룬다든지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방향은 맞지만 항상 이게 기대가 좀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도에 아마 그 개정이 됐을 텐데요. 이게 1년 동안 해보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뭐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고를 하겠냐라는 거죠. 사실은 본인만 불이익을 보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얼마 전에 1,0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을 줄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난 몇 달 전에 된 거니 3월 달에 됐으니까요. 젠더 평등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여성의 불평등 중에 가장 큰 건 저는 임금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역할 불평등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임금은 좀 명확한 거니까 불평등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입하자고 했던 게 임금 공시제도였죠.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밝히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제 이런 거여서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 뭐 여성 장관 30%를 계속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맞지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확대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더 많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과 노동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 뭐 전반적인 뭐 노사 관계나 아니면 노동 시장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보다도 AI라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가 되는 상황 자체가 뭐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기술의 진보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무언가 과거와는 이제 다른 또 다른 어떤 사회의 생산 그 다음에 분배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일과 노동이 개인 그리고 국가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앞서 쭉 진행되어 왔었던 논의들 속에서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디지털화, 예. 그다음에 AI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 혹은 인식이 저는 상당히 편향돼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선생님 전공 분야이시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저는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한 가지의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플랫폼 노동 증가하고 있고 배달 노동자들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일이 조직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회사도 이건 그냥 블랙박스다 하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블랙박스냐. 이걸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거냐. 이게 노동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노동의 영역으로 오면 채용의 문제 있어. 미국에서는 AI를 통해서 채용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지금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차별이 더, 아까 우리가 젠더 얘기도 했지만 오히려 차별이 더 강화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이냐. AI 도구의 어떤 정확성이나 공정성이나 어떤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나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새로운 영역으로의 어떤 노동이 이제 전개가 되고 노동의 규율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AI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만 굉장히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떤 가버넌스를 구축하느냐는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적으로 구축할 거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연 근로를 그냥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육아도 돌봄도 같이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유연한 방식의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비슷한데요. 전통적인 산업의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긴 한데 제조업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바이오라든지 또는 AI를 활용한 전자산업이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전환이 어떤 전환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요새 이제 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계층화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선택받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굉장히 유연한 저임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그럼 그런 사회는 현재보다도 더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더 지금보다도 근로시간도 더 낮추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근로시간을 많이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노동을 많이 하는 멕시코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더 낮추고 유급휴가도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5일 쉬고 있는데 최근에 뭐 18일, 20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높아진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은 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지만은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될 거냐? 그거는 기업에게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시스템을 조금 재고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빈 영역은 국가가 좀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의 한 주체가 노동조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타협적이고 또는 협력적인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노동조합이 본인의 어떤 이런 조합원 또 본인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적인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들한테 놓여져 있는 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일과 노동 관련한 영역에서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겪게 되는 뭐 새로운 이제 뭐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위험이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변화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훑어주시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일과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또는 뭐 정책적 과제나 조건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쭉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요청을 해서 힘드셨을 텐데 하여튼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그 두 번째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기획하는 탈진실사회 보수 진보를 넘어 기획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